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꼴에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이가 사드 배치와 탄핵 심판 수용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사드 배치 찬성 입장을 드러내고는 탄핵 심판 결과에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명박이가 국민에게 바라는 바가 많은 모양인데요. 지금 국민이 이명박이에게 듣고 싶은 말은 없습니다. 다만 보고 싶은 행동만 있을 뿐이지요. 그건 법적 심판, 재산 환수 아니겠습니까? 박영수 특별검사 자택까지 찾아온 극우단체의 살해 협박과 화형식 시위에 박영수 특검 부인이 혼절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박영수의 목을 딴다느니 박영수의 얼굴이 새겨진 현수막에 불을 지르는 화형식까지, 네, 말 그대로 난장이었습니다. 바르고 옳은 일을 하면 테러 위협을 감수하게 만드는 정권, 네, 이것만으로도 이 정권은 탄핵받아 마땅합니다. 계속 방치하면 이런 백색 테러를 엄단해야 할 경찰청장을 야당 의원들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음주 단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망신 주는 건 어떨까요? 정유라 씨의 서울 청담고등학교 졸업이 최종 취소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정유라 씨의 출신 학교인 서울 청담고에서 정유라 씨에 대한 졸업 취소와 퇴학 조처 등 모든 행정 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이화여대 입학도 취소됐죠? 네. 한때 단국대 청강생이던 엄마 최순실에게 대학도 안 나온 게 이러면서 폭언을 했던 정유라. 네. 넌 고등학교도 안 나온 게 됐네요. 광고 듣고 뉴스는 현장이다에서 뵙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재백이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까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안 할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사드와 관련된 일부 장비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국방 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이 같은 계획이 1월부터 추진됐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요. 예, 사드가 배치된다면 되돌리기 힘들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김종대 의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이게 1월 달부터 추진된 계획이라고 봅니다. 예. 1월에 송영길 의원 일행이 중국에 갔어요. 예. 그러자 이제 발끈한 그 정부가 김관진 실장을 미국에 보내서 예.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겠다. 예. 사드 배치 가속화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옵니다. 예. 그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강하게 대응하겠다 그러면서 차제의 중국에 대해서 사드에 반발하는 걸 확실히 제압하지 않으면 예.
이후에 중국에 끌려갈 수도 있다는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때부터 가속화 발언이 나오면서 갑자기 사드의 시계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네. 결국 지금에 와서 보면 일찌감치 예상되었던 중국의 반발을 초기에 확실히 제압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고 네. 두 번째는 집권 여당에 의해서 이 19대 대선의 핵심 이슈로 사드 문제를 부각해가지고 예. 사드의 찬반으로 국민 여론을 양분하겠다. 예. 이런 전략이 매우 뚜렷합니다. 예.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급기야 몰래 사드를 들여온 다음에 아주 극적으로 공개해버리는 예. 이런 어떤 그 정치적 효과가 높은 방식을 채택했다고 봅니다. 어제 도착한 게 뭐가 도착했어요? 사실은 발사대 2대밖에 안 왔어요. 그 밖에 예. 뭐 장비가 많은가요? 발사대만 하더라도 6개가 필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발사대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포탄, 즉 요격 미사일이 또 48발이 필요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발사 장치의 최소 물량이고 예. 뿐만 아니라 그 레이더가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그 아주 초정밀 레이더가 이제 추가로 배치돼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것을 다 관리하는 지휘 통제소까지 와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극히 일부만 상징적으로 온 거군요. 사실은 이렇게 2대가 먼저 배치됐다는 건 군사적으로 보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이미 사실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상징성이죠, 뭐 상징성. 예, 이렇게 예. 함으로써 정치적 효과는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지 조성도 굉장히 서두르곤 있습니다만 그러나 행정적으로 최소한 절차를 밟으면 빨라야 2, 3개월인데 즉 뭐 대선 이전에 이게 완성되는 거는 불가능한데 그죠? 예, 그런데 지금 국방부 발표는 4월까지 완료하겠다. 반드시 대선 전에 끝내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그런데? 아니, 뭐, 어떤 비정상적 방법을 동원할지 모르겠으나, 네. 의지 자체는 확인이 된 것이죠.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렇게 일단 배치가 막 됐다고 쳐봅시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정권이 교체가 되고, 재검토가 되고, 한미 간 협상이 되고 그러면, 다시 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집권이 유력시되는 제1야당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하기 어려울 걸로 봅니다. 한미 간의 합의를 존중해야 된다는 정치적 부담도 있고 예. 또 이왕 배치된 사드를 뺀다는 것도 부자연스러울 것이고 예. 여러 가지 아마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알박기를 하는 것이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것에 어떤 비정상적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사드 배치는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이재명 시장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미 양국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사드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쯤에 사드 작전 운영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번거풀에 공포가 먹는다는 생각이 반짝 들었습니다. 네. 이게 국가 간의 이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인데 원래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안에 앞당겨서 한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던 일이고 그러다가 또 7, 8월로 앞당긴다고 했다가 또 5월로 앞당긴다고 했다가 갑자기 지금 또 더 앞당겨서 지금 서두르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이 정상적인 국가 정책 집행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이 뭔가 좀 흑막이 있거나 정상적이 아니라 좀 비정상적으로 뭔가 다른 목적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의심들이 자꾸 들 정도로 너무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저는 이 정상적인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받아들여지는 정부라면 이런 사드 배치 같이 그야말로 국가 안보에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을 대한민국 정부가 할 리가 없다는 것이고요. 저는 뭐 사드가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뭐 100번이라도 동의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실제로는 북핵 미사일 방어에 뭐 거의 도움도 안 되고 중국의 경제 제재만 뭐 받고 예를 들면 중국과의 전략적 우호 관계가 깨지고 또 미국의 군사적 이익에만 거의 뭐 도움이 되는 대한민국 안보에는 또 경제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라서 원래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 하지 말아야 될 이 사드 배치를
정권이 바뀌면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 정권 바뀌기 전에 막 긴급하게 얼른 소위 알박기를 해버리자. 뭐 이런 참 이게 정상적인 국가 간 관계의 외교 정책이라고 할 수 있나, 군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재명 시장께서는 사드 전면 백지화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직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되는 것과 가능하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까? 아니,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국가 지도자라고 하는 존재는 어렵고 힘든 일, 그러나 꼭 해야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권력을 주고 권위를 부여합니다. 하다못해 지금 저는 그런 예를 들고 싶어요. 필리핀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 네. 필리핀이 미국과 70년 우방 국가라고 해서 계속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다가 이게 지금 중국하고 관계 개선을 하면서 사실 필리핀에 대해서 미국이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부탁을 하는 관계로 바뀌고 있어요. 그게 원래 국가 간 관계죠. 두테르테 이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테르테가 중국하고 관계 개선을 하니까 미국이 이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오히려 좀 입장이 난처해져서 필리핀에 매달리는 양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국익을 원래 지켜나가는 게 맞는 거죠. 저는 이 강대국이 끼어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자주적 균형 외교라고 하는 원칙에서 벗어나서 한쪽에 편향되게 우리 외교를 하는 순간에 반드시 다른 쪽이 보복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지켜내지 못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캠프의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국회에서 사드 문제를 비준 심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또한 롯데가 사드 부지를 교환해 준 것은 정부와 일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나와서 했던 말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점을 한번 여쭤볼게요, 의원님. 가정인데 지금 어차피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해서 조기 대선이 끝나기 전에 사드 배치가 완료가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가정을 하고요. 근데 그 대선 결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새 정권에서 이미 배치된 사드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세요? 아니, 당연히 그렇죠. 이거 국회 비준 상의로 일단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국회 비준 심의를 요구할 겁니다. 국회에서 심의를 해야죠. 예. 그래서 국회에서 이게 하면은 다시 뜯어 갖고 미국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아니, 거고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거죠. 그거를 심의할 수도 없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어디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습니까? 주한미군에게 있습니까? 얼마 전에 의원님 이제 중국 방문하셔서 왕이 외교부 장관 직접 만나시기도 했잖아요. 네. 이 중국이 지금 이제 경제적 보복은 본격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보복의 수위와 범위가 혹시 정치 군사적인 분야로까지 확대가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군사적 보복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군사적 보복이라고 하는 전략 무기를 우리의 이제 대한민국을 표적으로 배치를 하는 여러 가지 또 행위가 있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또 반발이 되고 미군 간의 군사적 대립에 우리가 왜 희생양이 돼야 됩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인조 시대 때 병자호란 정료호란을 오는 무능한 인조 같은 이런 어리석은 외교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예. 상식적인 생각에서는 그 부지 조성이 끝난 다음에 체계를 들여야 될 것 같은데 부지 조성공사도 완료가 안 됐는데 지금 체계가 지금 들여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겁한 편법이죠. 이게 사실상 공여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외교부 북미국장도 오늘 아침까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소파 협상에 따르면 외교부 북미국장이 공여지 협상을 해야 되고 환경부가 환경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이렇게 밤에 무슨 알박기식으로 이렇게 이거를 배치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좋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 조기 대선에 뭔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로 볼 수도 있는 면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영향일까요? 그 영향이라고 하는 건. 이 실제로 수도권도 방어할 수 없는 사드를 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을 하냐 이거죠. 아무튼 전환점은 그 롯데가 이사회를 열어서 사드 부지하고 다른 거고 막교환하기로 의결을 하면서부터가 이제 기점인 것 같은데요. 의원님 혹시 그 롯데가 이렇게 이제 계속 미루다가 결정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혹시 들으신 얘기가 있습니까? 당연히 정부에서 압력을 넣었죠. 제가 직접 들은 거고. 직접 들으셨다고요? 수없이 압력을 넣은 거죠. 롯데 쪽에? 양쪽에서 압력을 넣은 겁니다. 중국에서는 하지 말으라고 압력을 넣고. 우리 정부에서는 빨리 해라고 압력을 넣고. 그러니 롯데는 오도 가도 못하고 정말 죽을 맛인데 예를 들어서 롯데가 중국에 투자한 게 3조, 추가로 심양에 롯데 쇼핑몰에서 2조를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러면
정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정부에서 보상도 안 해주는데 이 롯데의 중국 사업이 손해가 날 걸 뻔히 알고 이 부지 협상을 승인해줬다면 그 이상에는 일종의 배임 행위를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신동빈이 지금 지난번 70억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줬다 받은 걸로 지금 뇌물 수수 혐의가 지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만약 신동빈을 구속시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 구속 여부를 가지고 뭔가 딜을 했을 그 의심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정미 재판관 후임으로 이선의 변호사가 지명됐는데요.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은 이선의 변호사에 대한 세평을 소개하면서 탄핵 심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이혜훈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탄핵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거든요. 단 한 번도? 예. 뭐 1%도 의심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어제 선고 기일이 미뤄지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런 일이야 설마 없겠지 했던 그 설마가 사람 잡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좀 걱정이 돼요. 당내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설마가 뭐냐면 헌재 재판관들끼리는 평결은 그냥 각자 자기 소신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만장일치가 될 필요는 없고 표결로 몇 대 몇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6표만 넘으면 되는 거니까. 아니 6표, 5표 어쨌든 3분의 2. 뭐 7이 되든 8이 되든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만장일치 합의를 이뤄야 된다는 게 선고 기일 지정이라는 거였잖아요, 원래부터.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통령 측을 편들어주는 엑스맨이 있다면 그 엑스맨들이 쓸 가장 좋은 전략은 뭐냐? 평결에서는 자기들이 아무리 반대표를 던져봐야 이거를 뒤집지 못한다면 선고 기일을 3월 13일 이후로 넘겨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게 만들고 그래서 7명 체제를 만들면 탄핵을 뒤집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만약 엑스맨이 2명이라면. 혹은 이제 새로 임명될 재판관이 이제 지명이 됐으니까. 새로 임명된 그분이 지명이 되려면 한 달 정도 한 달 걸리죠.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동안 공전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연기되는 거죠, 또 다시. 심지어 이제 새로 지명된 이 재판관에 대해서는 이제 주변에 지인들의 평이 뭐냐면 손해를 좀 보고 압박을 좀 받더라도 소신대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소신대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보통 그러니까, 이제 앞문장을 보면 손해를 보고 압박을 받더라도 반드시 소신대로 한다에. 아니 근데 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사법연수원 동기생이나 이런 사람들 몇 군데 전화해봤더니 늘 보면 누구랑도 이렇게 사이가 나빠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척을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윗사람이든 자기를 추천한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과 굉장히 잘 지내려고 하는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우려가 좀 있다. 네. 그분의 실력을 떠나서 그분의 성향이 그러하다는 세평이 있다는 거죠. 세평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걱정하시기로는 3월 13일을 이러다가 넘기는 거 아닌가. 넘기면 이건 완전 탄핵은 정말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넘겨서 혹시 이제 그러면 7인 체제가 되니까 그럼 새로 임명하자고 하고 또 한 달 지나가게 될 거고 그리고 나서도 그 8인 체제에서 이제 그 이전과는 다른 양상 이 벌어져가지고 이게 이제 기각이 돼버린다든가. 예를 들면 뭐 각하가 된다든가. 가능성에 관한 얘기인데요. 새로 임명될 걸로 예상되는 분이 예를 들면 어떤 압력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기각적으로 돌아선다든가. 기각적으로 돌았으면 이거는 탄핵은 안 되는 거죠. 계속 끌고 그냥 연말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2명의 소위 엑스맨이 실제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지금 시점이면 나와야 하는 건데 아직도 안 나오는 걸 보니까 너무 불안한 혹시 거죠. 그 엑스맨 설이 사실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막 갑자기 어제 굉장히 저희는 많이 걱정했어요. 내부적으로. 제가 진작부터 걱정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싶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 두 사람 혹은 뭐 두 사람 이상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을 성향 분석 뜻대로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안심만 하고 바라볼 일은 아니다라고. 그렇다고 뭐 저희가 뭐 헌재를 압박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카드는 없죠. 정말 기도만 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의 탈당이 가시화됐습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김종인 전 대표를 구심점으로 국민의당, 바른정당, 더불어민주당 비문계 의원 등 100명을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 아침에 출연한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지금 뭐 사방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어요.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막 그러는데 뭐 지금 현재는 어느 당에도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신당 만들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보십니까? 신당은 지금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죠. 네. 되지 않고요. 뭐 한국당은 그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네. 구여권 세력은 택도 없는 얘기고 구여권은 이 앞으로 무슨 우리가 무슨 연합이니 연정이냐 때 뭐 전혀 그 고려 대상이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좀 많은 국민들 뭐 제가 좀 많다고 표현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문재인 대표 위주로 집권하는 것이 그런 걱정하는 사람들의 구심점을 좀 만들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막 이런 생각을 김정인 박사께서 하신 거죠. 네. 이상돈 의원께서 실제로 그 한 100명 정도 규합이 가능할 것이다. 비문 세력. 이런 얘기 하셨던데. 제 말씀보다 제 얘기가 아니고 네. 뭐 그런 얘기가 좀 민주당 내 비문 의원 중에서 좀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죠. 그렇게 되면은 뭐 우리 두 당하고 그 민주당에서 좀 김종인 전 대표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저는 적어도 한 10명 정도는 있다고 보니까요. 뭐 그렇게 합치면은 뭐 거의 한 100명도 가능은 합니다. 네. 그러니까 비문에다가 바른정당에다 국민의당에다 그죠? 네. 이렇게 합하면 100명 정도 가능하다. 네. 그런 구도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선이 1강 2중이 아니라 2강 1중으로 갈 수 있다 보는 것이죠. 네. 야, 오인용애니가 극장에서 개봉을 한다고? 비급을 갖는 자, 무림을 평정할지니 화화공자라고 부르. 미친놈, 화화공자! 보자 하니까 내 X으로 보이나, 이상한 놈! 점령 혈객! 웃는 놈, 소소할배! 그말 즉시공. 숨 넘어가는 삐드립 혈투가 시작된다. 티저대지 말고 당장 여기서 꺼져! 객잔에 무슨 뿔 발라놨냐? 별 거지 같은 게 다 모여서 잔치라고 하지. 오인용의 극장판 삐드립 코믹 액션. 웃지마 만담 강호 3월 22일 대개봉. 아씨, 근데 진짜 개봉하는 거야? 내가 이 플래시지를 못 그만둔 게 여기 있어요. 오인용!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 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장봉근 아로니아는 자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몸의 노화나 질병을 예방해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건강을 드리는 장봉근 아로니아. 폴란드산 야생 100% 아로니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만들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보호하고 혈관의 혈전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전화 문의는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우사인 볼트, 그 힘의 원천이 뭔지 아시나요? 정도 원마? 그렇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풍부해서 여성의 노화 예방은 물론 피로와 음주 속쓰림에 시달리는 남편에게 성장기 어린이 발육과 뇌 발달도. 이게 천연 도핑이었군요. 한강 일대에서 농장직인 농민 이정도가 직접 재배했습니다. 이정도가 만든 정도 원마. 네이버 검색창에 정도 원마로 검색해 주시고요. 전화 080-777-6776 080-777-6776.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오늘은 인과문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바들의 귀염둥이
인이라고 봐요. 너무 귀여움을 받아서 노여움도 사고 있다고 봐요. 임 대표님, 제 지지자들도 당원입니다. 함부로 폄하하는 발언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저씨는 누구세요? 임 대표님, 절 모르시겠습니까? 저 문입니다. 문 모르세요? 아, 문. 게이터. 그 게이트라면 수사를 받아야지. 왜 여기서 얼쩡대시나? 그 이거 보면은 뭐 더 이상 선거운동할 필요가 없다. 부동의 1위. 이거 끝까지 간다. 그 이렇게 오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고 봐요. 그 문자 폭탄 때문에 화가 많이 나셨죠? 그 문자 폭탄 바람직하지 않지요. 하지만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어떻게 문빠입니까? 거의 그 당신 빠들 아니고서는 그 누가 나한테 그런 문자를 보내나? 그 당신이 나 몰래 사주했기 때문에 나한테 문자 폭탄이 쏟아진 거 아니겠어? 뭐라고 하더라? 관을 짜놓았으니 들어오시오. 이 희발 새끼들 그냥 만나면 확 죽여버려야지, 희발. 그 하여간 지난 1년 동안에 내가 보살이 다 됐다고 봐요. 그 임 대표님, 하여간 유감입니다. 작년에 저희 당으로 모시러 갈 때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되지는 못했어, 인간아. 그 하여간 당신하고는 길거리에서 마주치기조차 싫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 배지까지 던진 거 아니겠어? 행여나 국회에서 마주칠까봐. 임 대표님, 저도 국회의원 그만둔 지 1년 됐습니다. 저를 어째서 국회에서 볼 생각을 하십니까? 아, 그렇지. 그 당신도 그 국회의원 아니지? 하이, 씨발. 그 괜히 배지를 반납했네. 앞으로도 임 대표님을 국가원로로 잘 모시겠습니다. 됐어, 이 씨발. 무슨 얼어 죽을 국가원로야? 그러면 저 다음으로 차기 대권주자로 밀어드리겠습니다. 됐어! 차기 대권주자? 고민되는데. 근데 경선이 없어야 해. 씨발 새파란 애들이 경선하자고 나한테 시비 걸고 발목 잡고. 난 그 꼴은 추워도 못 본다고 봐요. 특히 정청래 이딴 새끼가 출마해가지고 날 흉보고 흠집내고 난 그런 걸 못 본다고 봐요. 그렇다고 제가 정청래 보고 출마하지 마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커봐이 씨발. 이러니 거짓말쟁이란 소리를 듣지. 이번 당신이 천당 갈 일 있으면은 얘기해. 난 지옥 갈 테니까. 자자. 그 내일은 박근혜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 판단이 있게 되는데요. 자, 두 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헌법재판소도 민의 아래에 있죠. 현명한 판단, 역사의 길이 남을 결정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민의? 그럼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 아니 어째서 그것이 기각입니까? 그 거리에 500만, 700만, 그 이번 주말엔 1000만이 모인다고 하대. 친박 집회. 아니 임 대표님, 그 발표를 믿습니까? 나는 믿고 싶은 것만 믿어서 해야 되겠어?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이고 서울 인구가 1000만인데 어떻게 500만이 한 자리에 모입니까? 그 인간아, 그 의심이 많아. 당신 친문 패권주의 동의하지 않지? 바이 씨발. 동의하고 싶은 것만 동의하잖아. 아니죠. 설득력이 없어서 안 믿는 건데. 그 설득력이 없으면은 설득력이 있게 만들어야지.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이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요. 야, 또 너 흥분했냐? 야, 근데 네가 흥분하면 뭐하니? 서야지. 서야 말이지, 이 새끼야. 서면 보고해, 이 새끼야. 그만하세요. 발기 얘기를 여기서 왜 합니까? 나도 창당할까? 발기인 모집해서 정관 만들어가지고. 야, 똥보. 내가 창당할 적에, 똥보 너를 위해서 발기인뿐만 아니라 불발기인도 모집할게. 고맙지, 이 새끼야. 지난번에 하신 멘트예요. 하나도 안 웃겼는데. 이 씹새끼! 너 이 새끼야! 내가 이 방송 그만 나오고, 뉴스 공장에 출연하는 수가 있어? 아니면 새가 날아든다.
내가 거기로 날아가면 어떻게 할 건데? 넌 이 새끼야. 그리고 네 프로그램에서 김성회, 이완배, 얘네들이 나 따라온대. 넌 이 씨발 새끼야. 이완배, 김성회 빠지면은 허당이잖아, 이 새끼야. 야, 그러니까 너는 이완배, 김성회 성대모사나 해. 걔네들이 나 따라 나올 거거든. 그만하세요. 자, 퀴즈 문제 드리겠습니다. 탄핵 심판일 3월 10일입니다. 자, 1년 전 3월 10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정청래 의원이 컷오프가 됐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 서울 마포을은 그래서 지금 딴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국회의원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건 내가 잘 알지, 그거는. 그때 내가 공천을 줬으니까. 네, 이님, 정답은요? 노웅래. 걔, 마포 맞을 텐데. 노웅래 의원은 마포갑이지요. 을은 이 사람입니다. 네, 문님 아시죠? 자, 정답은요? 서울 마포을은 강용석. 아닙니다. 자,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맞히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피바 퀴즈 마칩니다. 극한의 바다 러시아 베링해에서 잡은 신선한 대게. 잡자마자 내장과 뚜껑을 제거하고 급속 냉동시켜 북극의 신선함이 살아있는데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죠. 일본 바이어들이 찾고 또 찾는 이름하여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다리와 어깨 살만으로 구성돼 있어 가성비가 은하계 최고이며 각종 모임이나 선물용으로 깜짝 준비하시면 바로 스타됩니다.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오시면 수많은 후기가 그 품질을 증명합니다. 주문 전화번호 1644-9047 1644-9047.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서. 네,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사드 때문에. 김태규 한겨레 기자 만나서 상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사드 엑스밴드 레이더도 곧 들여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드 포대는 사격 통제소, 레이더, 발사 차량, 발전 차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 일단 엊그제 들어온 건 이제 발사 차량 2대와 일부 장비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엑스밴드 레이더도 곧 들여오겠다. 이달 안으로 들어올 예정인 것으로 안다. 정부 소식통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사드의 핵심은 이제 엑스밴드 레이더인데 이게 탐지 레이더죠. 어떤 적의 미사일 공격을 이제 바로 탐지를 해서 이제 요격을 하는 시스템이니까 이 엑스밴드 레이더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2,000km, 반경 2,000km까지 야구공 크기 정도까지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반발을 하는 거거든요. 한국의 사드 포대를 대면 그러면 우리 베이징은 물론이고 여러 군사기지 이거를 미국이 사실상 손바닥 안에서 들여다보겠다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반발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엑스밴드 레이더가 이제 사드의 가장 핵심이고 중국이 가장 이제 두려워하고 신경 쓰려 하는 거죠.
그거를 지금 이르면 이달 안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사실 뭐 발사 차량 이런 거야 뭐 껍데기죠. 그 레이더에 비하면 엑스밴드 레이더가 들어온다면 이건 이제 정말로 대못받기, 알받기의 수준이 강도가 더 이제 강해지는 거죠. 예. 뭐 이런 지금 상황을 보면 그 사드 배치 시기가 상당히 좀 앞당겨질 거다. 이제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 예. 작년 11월에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구체적인 사드 배치 시기를 올해 7월이나 한 9월 정도 그 사이로 예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 상당히 지금 서두르고 있고 한미가 그러면 한 5월이나 6월 정도로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런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이런 장비 들여오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포대 부지를 어떻게 조성하냐가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한미 간의 부지 공여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 설계, 환경 영향 평가, 부지 공사 이렇게 해서 이제 터를 이제 마련하게 됐는데 지금 군 당국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지 공여 협의를 하면서 실측도 하고 환경 영향 평가 준비도 하고 이렇게 동시에 여러 일을 진행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지금 사실 눈이 뒤집힌 거죠. 예. 제대로 된 절차도 밟지 않고 일단 장비부터 들여오고 부지도 아직 마련이 안 되는데 장비부터 들여오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순차적인 단계를 동시에 그냥 다 끝내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빨리 최대한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사드 배치를 마무리하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하는 거라서 상당히 지금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폭주를 하는 걸 보니까 저쪽에서 상당히 그 탄핵 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예. 이렇게 막 나가니 말이죠. 뭐 그냥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해야 되니 말입니다. 예. 네. 일단 그 민주당에서는 이건 국회 비준 사항이다. 그러니까 국회부터 거쳐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애초에 그 사드 배치 이야기 나왔을 때 주민들이 단체로 반발했고요. 그때는 뭐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거의 모든 야당 의원들이 사드 반대 입장에 그 일치된 의견을 갖게 됐는데 글쎄요. 그 사드 비준 논의하면은 민주당이 국민의당이 반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국민의당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예. 국민의당이 가장 확실하게 사드 배치 반대 철회를 당론으로 정했다가 국민 여론이라고 할까요? 이게 지금까지 온 상황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예. 이런 이제 여론이 높아가기 때문에 당론을 변경한 해 만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결국 이제 당론을 유지하긴 했죠. 그런데 지금 뭐 안철수 전 대표, 뭐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조금 더 현실을 좀 인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지금 옮겨온 것이고, 예, 지금 그런 걸 보면은 국회 비준 문제, 뭐 이런 부분 이게 제대로 되는지, 뭐 국민의당이 협조를 안 해줘서 어렵다. 그 절차 자체도 밟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비준하기 싫으니까 정부가 다 뒷감당하라. 이런 이야기인가요? 어쨌든 국회 비준이라는 얘기는 조금 더 공론을 이제 모아야 하는 거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시간을 벌면서 이제 중국도 설득하고 또 뭐 미국과 협상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뭐 국회 비준이라는 의제에 대해서 딱히 반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사드 배치 철회 이렇게까지는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시장 정도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국회 비준 정도만 해도 상당히 온건한 대안이어서 예. 이걸 좀 반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하겠죠. 예. 자, 이런 와중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호기로 삼는 듯 보입니다. 이재명 프로세스라는 걸 발표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드 관련한 이 동부가 긴장 고조되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사실 뭐 토론회도 그렇고 사드 배치 철회가 이재명 시장이 너무 불안해 보인다.
한 국가의 정치 지도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너무나 여지가 없는 얘기를 하냐, 뭐 이런 이제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불안한 지도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랄까요? 뭐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한 것 같아요. 이제 3단계를 얘기했는데요. 이재명 프로세스 3단계. 예.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현상의 즉시 동결입니다. 한국은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일단, 그리고 중국은 경제 보복을 유보하며, 미국은 전술핵 논의 등을 중단하고 북한은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핵실험을 중단한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대로 멈춰라.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거고 예. 그렇게 되면 두 번째 단계는 당사자 간 최고위급 국제 협상을 하자. 네, 서로 이제 남북, 뭐 한중, 북미, 미중 이의 당사자들이 만나서 이제 의견을 좀 모아가고요. 그리고 3단계는 포괄적인 패키지 딜. 그러니까 북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단, 그 핵 폐기 및 북미 수교 체결, 그리고 사드와 경제보복 동시 중단을 핵심으로 하는 좀 포괄적인 그 합의에 이르자, 동아시아 2.0 시대로의 진입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이 부분이 지금의 어떤 그 위기 상황, 동북아 안보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조금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말이죠. 확실하게 그 출마 의지를 밝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의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안 하고 있는데, 예. 곧 탄핵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면 그때 이제 짠 하고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예측이 됩니다. 저는요, 네. 이걸 이렇게 봅니다. 대선 출마를 하는 이유가 뭐 당선 가능성 이런 거는 뭐 본인이 뭐 정치를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요. 안 된다는 거 알죠. 이게 네. 나오는 이유가 대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목적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여론전, 어쨌든 대선 후보로 가면 엄청나게 큰 마이크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예.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사람들이 다 주목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자신의 억울함 그리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이제 또 상당히 이제 광고, 홍보할 수 있고, 예, 그걸로 쭉 이제 그 여세를 몰아서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 판결을 받겠다. 예, 그래서 나의 정치 생명을 계속 이어가겠다. 충분히 그런 전략, 노림수가 있다고 봐야겠죠. 예, 그래요. 자, 홍준표 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들이 홍준표 경남지사를 초청을 했어요. 되게 궁금한가 봐요. 기대도 크고.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문재인 전 대표가 정권 교체론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헌법재판소를 압박한 정권 탈취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예.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그 진주의료원 폐쇄를 하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지사가. 그때 문재인 전 대표가 내려가서 이제 항의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문재인 전 대표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도대체 대책이 없는 사람이라고 면박을 줬다. 대안이 없는 사람이다. TV 토론에서 붙으면 10분 만에 제압할 수 있다. 아주 이렇게 호기롭게 호기를 부렸고요. 예. 이런 얘기도 했어요. 2012년 대선 때 콘텐츠도 없는 박근혜 후보 하나 제압하지 못한 게 문재인이다. 박 대통령의 실정이 기댄 반대급부를 빼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는 제가 동의가 되네요. 정말 콘텐츠 없는 박근혜 하나 제압하지 못했다는 게 저는 그건 정말 동의가 좀 되는데. 근데 저는 그 부분도요. 사실 경제민주화 담론을 박근혜 캠프가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근혜는 콘텐츠가 없지만 그 캠프 인사들은 하여간 사술이든 기만이든 여하간 모든 담론을 또 쥐고 있었기 때문에 뭐 문재인 탓으로 보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원래 뭐 사실 홍준표가 말하는 게 그게 뭐 논리적이거나 뭐 합리적이진 않으니까. 예. 어쨌든 지금의 어떤 토론 실력 이거랑 비교를 하면 그때는 떨어졌던 게 사실이니까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석자들에게 기죽을 필요 없다. 어차피 진영 싸움이고 5대5의 게임이다.
탄핵이 인용되는 대로, 기각되면 기각되는 대로 전열 재정비를 하면 된다.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요. 예. 이거 참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어차피 진영 싸움이고 5대5의 게임이다. 예. 2007년 대선 때 그랬죠. 예. 어차피 1대1 싸움이기 때문에 이쪽이 단결하면 우리가 51대 49로 좀만 더 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10년 뒤에 홍준표 지사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탄핵 찬성, 박근혜 구속 이게 8이고 그 나머지가 2인데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은 이게 또 5대5가 된다고요? 뭐 그런 이제 신화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항상 이제 대선이 그렇게 상당히 근소한 차이로 몇 번을 제외하고는 항상 근소한 차이로 이제 승패가 갈렸고 또 지금 이쪽 사람들 계속 주장하는 게 샤이 박근혜, 샤이 보수 아니겠습니까? 지금 숨은 표가 엄청나게 숨어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만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다. 뭐 이렇게 허풍을 떠는 거겠죠. 오늘 그 이유주현 기자가 쓰신 샤이 박근혜 이야기 상당히 흥미있게 제가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샤이 보수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뭐 저는 뭐 아주 그냥 콩알 만큼 있다고 봅니다. 콩알 만큼 있다고 보는데 있을 수 있죠. 그건 모르는 거고 사실은. 이 샤이라는 개념이 샤이 트럼프 무슨 뭐 샤이 유권자라는 개념이 그거는 사후적인 분석의 틀이거든요. 여론조사 결과가 그 나중에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을 때 왜 우리가 그걸 예측을 못했지? 그러면 이런 자기의 의사를 제대로 표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사후적으로 뭘 잘못됐는지를 분석하는 틀이 샤이 유권자라는 틀인데 지금 사전적으로 지금 개념이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결과도 안 나왔는데 샤이 표가 있을 거야. 숨은 표가, 부끄러운 표가 있을 거야. 그건 사실 좀 지금의 사전적으로 얘기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사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저는 뭐 태극기 집회 이런 거 보면 지금 그렇게 많이 부끄러워하고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물론 이제 동원대에서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가짜 뉴스에 현혹돼서 정말 피가 끓어서 나오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샤이 보수의 포션이 크면 얼마나 클까? 되게 저는 회의적입니다. 제가 제 1화를 좀 얘기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지난 총선 때 2012년 총선 때 제가 이제 서울 노원갑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뭐 온갖 언론들이 그냥 맹폭을 가했는데 그리고 나서 결과를 봤는데 뭐 4 내지 5% 차로 제가 진 걸로 나왔어요. 그때 이제 이노근 씨가 멘붕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김용민이가 저렇게 맹폭을 당했는데 자기는 10%나 표를 받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뭐 한 40% 넘게 표를 받으니까 44%였을 겁니다. 득표율이.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노근 씨한테 할 얘기가 있습니다. 샤이 김용민이 그만큼 많았다라고 말입니다. 그때 샤이 김용민이 많았네요. 아이고, 홍준표, 문재인 10분 만에 제압할 수 있다. 어떤 컨텐츠로 제압하느냐가 중요한데, 글쎄요. 이제 막말로 제압하겠죠, 막말로. 막말로 제압하는 것도 제압하는 겁니까? 기가 막혀서 말도 못 나오게. 그것도 맞아요. 모든 국민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부 국민들을 보면은, 그냥 목소리 큰 놈이 제일 잘하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시각은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일정이 언제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시점입니다. 현재가 지금 평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평의가 안 끝났고 만약에 이제 뭐 10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평의가 끝나고 이제 그 발표가 되겠죠. 지금 평의가 지금 안 끝난 상황이고 지금 오늘이 수요일이고 사실은 그 통합진보당 사건 때도 이제 이틀 전에 공지를 했으니까 금요일 날 한 거를 하려면 오늘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공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아무 계속 이제 이런 그 얘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장 외에서는 찌라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장 그 이혜훈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미뤄지면은 이거 탄핵 심판 영구히 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우려를 하더라고요.
네. 그 찌라시 내용을 제가 좀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예.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돈 거. 예. 헌재가 3월 10일에 금요일이죠. 선고기일을 확정하려 했지만 재판관 2명이 이견을 내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두 사람이 이견을 굽히지 않을 경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을 넘길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 또다시 전국은 격변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런 그럴듯한 해석까지 곁들였는데 예. 그러자 또 다른 찌라시가 나왔어요. 뭐냐면 헌재 주변에서는 재판관 8대0으로 탄핵 결정을 하기로 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왔고. 아, 그거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버전은 이렇습니다. 13일 오전에 탄핵 부결, 오후 박근혜 사퇴 기자회견 및 국민화합 호소문 발표, 14일 황교안 대선 불출마 선언. 이런 내용.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족가고 있네. 네. 어쨌든 이게 지금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이제 정체불명의 찌라시만 이제 놔두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금요일에 선고를 하면 바로 선고 다음 날이 이제 토요일이니까 그때 탄핵 찬성 촛불과 반대 태극기가 헌재 앞에서 대충돌할 수 있다. 그래서 10일 선고는 피하려 하지 않겠냐. 뭐 이러면서 이제 13일 월요일 선고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고, 또 뭐, 이정미 재판관이 지금 이 극우단체로부터 이제 협박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차라리 그냥 13일 퇴임식인데, 13일에 또 그냥 선고하고 바로 퇴임식까지 속전속결로 그냥 하고 이제 처리하고 이제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래도 13일이 퇴임일인데, 그래도, 퇴임일에 선고를 하고 가버리면 퇴임일 전에 너무 무리해서 했다. 뭐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10일, 금요일설이 이제 유력하다는 이제 분석도 있고, 그러면 만약에 오늘 날짜 공지가 안 되면, 일정 공지가 안 되면 그럼 13일로 봐야 하느냐? 전 또 꼭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 공지를 하고 나서 실제 심판일까지 그 텀이 길어지면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텀을 뭐 아주 그냥 짧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금요일 날 뭐 심판 선고할 거, 뭐 목요일에 공지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결론은 아무것도 모르겠다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말이죠. 3월 8일자 조선일보 30일면 하단 광고에 이게 실렸습니다. 이 보수단체 광고는 잘 아시죠? 시커먼. 네. 예. 네네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의하면 이번 탄핵 네. 심판 결과는 기각 또는 각하 쪽으로 기울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헌재 선고일은 국민적 태극기 축제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 만약에 이런 수구 보수단체가 또는 탄핵 찬성 단체가 여러분 이번 탄핵 심판 결과는 인용 쪽으로 기울었습니다라는 광고를 만들어서 한겨레에 온다. 이거 한겨레 냅니까? 아,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또 광고를 마다하자니 또 현실적인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이거 가짜 뉴스 아니에요. 한마디로 광고. 그렇죠. 그 어제 김평우 변호사가 무슨 프레스센터에서 뭐 박근혜 인권 침해 뭐 관련 무슨 저 기자회견 뭐 이걸 했어요. 거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온갖 우리 제도권 언론이라는 거니 북한 언론기관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이제 색깔론을 이제 들먹이면서 지금 가짜 뉴스 걔들이 다 가짜 뉴스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겐 돈이 있다. 돈이 있어서 우리가 진짜 뉴스를 광고로 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좀 그 주장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이고요. 예. 네, 어쨌든 본인들이 가짜 뉴스를 어쨌든 그 가짜 뉴스를 받아주는 제대로 보도해 주는 데가 없으니까 돈으로 사서 조선일보에 그렇게 광고를 낸 게 아닌가 싶네요. 예. 이 사람들은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로 미안한 얘기지만 그 이명박 정권 때 광우병 촛불이 이제 불이 붙었을 때 그 맨 먼저 이해한 게 도대체 쟤들 배후가 누구냐고 이제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인간들은 인식 수준이 저 정도구나. 정말 국민들의 집단적인 어떤 목소리 이런 게 나올 때마다 항상 배후를 의심하는구나. 민주 시민으로서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배우가 누굴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의심하는 게 맞는 건지 참 고민스럽기도 하고 어찌 보면 뭐 그분들이 배우가 물론 어떤 그 조직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어찌 보면 정말 가짜 뉴스에 현혹돼서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들의 배후를 의심해야 하는 상황 정말로 좀 서글픕니다. 정말 서글픕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태규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꺼봐 헌집 줄게 직거래다오. 불안한 마음 날려버리고 중개수수료 부담 프리. 웹과 앱에서 두꺼비 세상. 만나보세요. 두꺼비 세상.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도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촛불은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한 20주 가까이 달려온 이 촛불에 지난 시간도 돌아보고요. 이 촛불의 동력은 또 어떻게 계속 긍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자, 오늘 귀한 손님 한 분 모셨습니다. 바로 퇴진 행동의 박진 실장님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실장님, 그 정확하게 무슨 직함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의 공동상황실장 겸 공동대변인입니다. 아유, 그러시구나.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냥 박진 실장님을 오늘 만나보라고 안진걸 사무처장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예, 제 직함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는데, 원래 그 활동하시는 시민단체가 있으시죠? 네, 저는 원래 인권운동하고요. 다산인권센터라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인권이 무시되는 상황 속에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파문이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요. 지금 현재 국면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 심판 결정일이 언제 나오느냐? 뭐 대략 제 인터뷰 녹음 시간에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지금 예상하고 계세요? 글쎄요, 우리 모두 다 사실 예상하는 대로, 헌재가 10일에는 선고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금요일? 네네. 그래서,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도 이틀 전에 사실은 나왔거든요. 예. 근데 그때보다 훨씬 더 사실 이 문제 자체가 여론이 높기 때문에, 당일 전날이라도 선고 날짜를 밝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평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언제 결정을 내릴지가 나오게 된다면은 아마 대한민국 전체가 아마 바짝 긴장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겁니다. 예. 자, 우선 금요일에 한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퇴진행동은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사실 금요일에 하든 13일에 하든 어쨌든 그거는 탄핵 인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탄핵 인용되었을 경우 일단 저희는 선고 날짜의 전날 광화문 광장에 모이고 그리고 당일날 선고날 당일은 헌재 앞으로 최대한 오셔서 같이 그 순간을 좀 생중계로 보자. 지난번 국회의 탄핵 가결한 때처럼 마찬가지로 그날 저녁에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국민 승리를 조금 같이 선포하는 자리에 가지고 그리고 그 주말에 20차 범국민 행동을 통해서 그야말로 그날은 지금까지 우리가 민주주의의 강경을 지키고 했던 것을 축하하는 자리 이렇게 가져보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자, 지금 사실 퇴진행동이 우리 촛불 시민들과 함께 할 때는 거침도 없었는데, 이 출처불명 또 배후불명의 이른바 친박단체들의 백색 테러, 내란 선동, 이거를 보면서, 정말 밥맛 떨어진다. 이 나라 국민인 게 참 부끄럽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진행동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희는 그 언론들이 자꾸 그 수량적으로 비교하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촛불 광장이라는 것은 야박하게 잡아도 70%의 국민 여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통계된 것만 20차 가까운 집계가 한 1,500만이고 국민의 3분의 1은 여기 참여한 이런 광장인데 이런 광장을 박근혜 범죄자를 비호하는 분들과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분들이 외치는 내용들을 보면 위험하기 짝이 없잖아요. 저는 박근혜를 좋아할 수도 있고 또는 탄핵 반대를 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표현의 자유이니까요. 다만 그곳에서 이루어진 아주 위험한 어떤 발언들, 특검 집 앞에 가서 야구방망이 집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빨갱이를 다 죽여버려야 된다는 그런 아주 위험한 발언들을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고 그리고 법치와 헌법을 부정하는 내란 선동, 소요죄라도 적용해야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퇴진행동이 그런 식으로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사실은 기존의 시민사회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노란 리본을 달고 그리고 촛불을 들고 이렇게 집회 시위할 때 경찰들이 그걸 시위 도구라고 하면서 이동 제한을 광범위하게 해서 인권 침해 논란이 많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야구방망이를 들고 그렇게 하고 심지어 그 집회 주최 측의 무대에 박영수 특검과 이 특검보 목을 매단 그런 사진을 전시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뒤늦게 내사에 착수한다라고 발표할 수 있을지 너무 이건 편파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일단 퇴진행동 쪽에서 그런 식으로 했다면은 그냥 아주 내란 선동으로 바로 였겠죠. 네, 그리고 심각한 거는 이렇게 지금까지 저희가 1,500만 집회를 하는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100만이 촛불을 들고 집회를 했는데 그 자리가 쓰레기 하나 없이 그런 집회였는데 사실 그분들이 등장하고 나서 그분들에 의한 폭력 시비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경찰이 얼마 전에 이제 횃불을 들었다고 퇴진행동이 그걸 가지고 내사를 하겠다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편파적인 수사죠. 500만, 700만 얘기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정확하게 그 숫자를 헤아려 보셨어요? 저쪽 집회. 제가 어느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제 친구들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그 집회를 여러 번 참석을 해봤대요. 그런데 일단 가면 팔을 벌리고 서라 그런다는 거예요. 팔을 벌리고 선다는 거는 사진이 찍힐 때 굉장히 이제 공간감이 넓어 보인다는 거잖아요. 저희 촛불 시민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밀착해서 앉을 정도로 촘촘히 앉아서 안전사고를 늘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가시면은 팔 벌리고 서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웃었다고 하면서 친구들이. 그리고 그 시청광장을 200만, 300만이 하려면 시청광장 몇 개 더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너무 말도 안 되는 수치를. 저희는 대신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인원 추산을 하는지 지하철, 그리고, 이런 통신사가 파악하는 사용자 수, 주 대비, 이런 걸 다 사실 통계를 내서, 그래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언론사들이 이렇게 발표한 내용에도 최진행동의 추산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비교가 안 되죠. 예, 그래요. 참 그 수준을 알 수 있는 건데요. 500만, 700만 운운할 때 말입니다. 예. 네. 자, 박진 실장님, 이 촛불 한 20주 가까이 해 오시면서 연인원 또한 2천만 가까이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1,600만까지 저희가 세고 있죠. 예, 예. 감동적인 사연도 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동적인 일이 많아서 예. 저희가 이제 무대가 사실은 굉장히 업체에서 실비 수준으로 해주셔도 이게 한 주당 거의 1억 가까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사실은 실비 수준이지 아마 2배 가까이 원래 나올 돈인데 어이구야. 그렇게 할 때 그걸 어떻게 유지하냐? 100% 그 현장 모금과 후원 계좌로 들어오는데요. 저희 최근에 대표들한테 이제 모금을 시켰어요. 대표님들이 감동을 좀 느끼시라고 대표님들이 엄청난 감동을 느끼는 거. 막 잡아서 끌어서 넣어주시고 모아뒀던 저금통을 이렇게 쥐어주시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커피 공방에서는 매주 춥다고 커피 갖다 주시고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평범한 시민들이 매주 나오셔서 자원봉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최근에 알았는데요. 토요일날 집회가 끝나면 일요일마다 그 바닥에 있는 촌농을 또 제거하는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예.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만들어낸 광장입니다. 예. 이런 광장, 동원도 없고, 당연히 참석자에게 돈을 주는 일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철저하게 법질서 체제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위대한 촛불. 이 역사는 촛불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말 자체가 우습습니다만은. 근데 자꾸 언론들은 자꾸 친박 집회와 촛불 집회를 대조 비교하고 말이죠. 그게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박 실장님, 정말 너무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탄핵이 당연히 인용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예, 예. 네. 그렇게 봅니다. 인용된 이후에 촛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사실 저희가 그 전망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어떻게 갈 거다라고 명료하게 지금 말씀드리긴 좀 어렵기는 하는데요. 예. 일단은 퇴진이라는 값진 역사적 승리를 안았기 때문에 혁명이에요. 그게 혁명. 네, 맞아요. 촛불 혁명이고 촛불 항쟁이고 이 역사적 승리를 분명히 좀 선포하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제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도 저희가 좀 과제는 남아 있잖아요. 박근혜 구속, 공범자 구속, 또 적폐청산, 촛불 개혁 과제 이런 과제들이 남아 있어서 요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광장은 갈 것이며 그리고 퇴진행동 구조는 어떻게 유지할 것이며 이런 논의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여쭤보시는 겁니까? 네. 근데 만약에 얘기도 듣고 싶어요. 그 촛불을 계속 이어가면은 아마 대선 시즌이 되는 것이고요. 그 실정법 위반과 관련해서 검찰이 시비를 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촛불을 계속 이어갔을 경우. 아마도 지금 얘기되는 건 매주 촛불을 이런 방식으로 이어가는 건 실제로 어려울 거라고 같고요. 예. 저는 실정법의 문제도 있지만 이미 촛불 피로도도 상당히 있으시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매주 이어가는 방식은 아마 아닐 거고 다만 이제 정말 역사가 부르는 순간순간에는 또 나와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광장은 가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 과제들을 어떻게 자기 삶 속에서 쥐고 갈 건가. 그렇죠. 촛불의 광장을 일상의 광장을 어떻게 이어갈 건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논의 중이셔서 뚜렷한 그런 앞으로의 그 플랜들이 나온 건 아닌 상황이고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촛불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거 아닙니까? 여기 우리 그 시민단체들이 또 뜻을 모아서 뒷받침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국민들이 주인인 곳이에요. 이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매주 이렇게 모금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 시민단체들이 지금
어때요? 좀 더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좀 많이 남지는 않겠지만 손해는 안 보는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까지 거의 매주 또 모금을 하면 많이 모일 때는 2억까지도 그 현장에서 모금을 했어요. 1억까지도? 2억. 예, 2억. 예. 예, 그리고 적게는 몇천만 원 이렇게 모금을 했는데 아마 요번 주에는 또 집회가 많은 거죠. 요번 주에 만약에 탄핵 인용되면 전날, 그날, 또 주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딱 손돈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적자로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 적자 수준이라는 게 한 무대를 할 때마다 2억 단위가 나가니까 만약에 국민들이 안 도와주시면 이 가난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그걸 다 뒤집어 써야 될 판인 거죠. 아니면 그 가난한 업체들한테 돈을 결제하지 못하는 그래서 후원이 좀 필요합니다. 아이고, 이거 정말 저쪽은 제가 어디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저쪽은 통치자금이라든지 음험한 돈이라든지 전경련 돈이라든지 이런 걸로 얼마든지 이제 충당이 되지만은 여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쪽은 무슨 자유총연맹의 돈이 얼마가 누구한테서 나왔고 대통령이 뭘 지시했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저희는 그냥 거기에 온 고사리 손들이 모인 그야말로 정말 의미 있는 돈들인데 만약에 마이너스는 안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요. 그냥 참석하는 것도 굉장히 위대합니다만은 이 혁명인데 과거의 선배들은 목숨까지 다 역사의 재단 앞에 내놓았는데 우리가 금전적인 그런 부분도 우리의 몫으로 알고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박진 실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응원하고요. 우리 또 광장에서 축배를 드는 그날을 향해 함께 정진하시죠. 네, 만납시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방내중고차 돌아온 오늘의 한마디. 이뻐가지고 잘생겨가지고 오늘 꼭 이 말들을 만나는 분들에게 써보세요. 이뻐가지고 잘생겨가지고. 주방내중고차의 대표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만나볼까요? 네, 오늘 먼저 제가 잠을 못 자서 목소리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 나이가 되도록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잠을 못 이뤄요. 밤새 뒤척거리고 속이 울렁거리고 그래서 시국 때문이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아침에 같이 살아주시는 분이 왜 잠을 못 자냐고 묻길래 사드 때문인 것 같다 그랬더니 네, 그 사드
문제 때문이라고 여러 가지 뭐 시국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다른 책을 얘기하려다가 예. 아무래도 사드를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정욱식 평화 네트워크 대표가 예. 쓴 사드의 모든 것이라는 책을 함께 얘기해 볼까 합니다. 최신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1월 달에 나온 책이네요. 예, 예. 네. 이 책 표지를 보면은 트로이의 목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은 호메로스의 그 일리아드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죠. 예. 트로이 목마를 투입시켜서 성을 폭파해버리는 우리 정욱식 대표가 의도한 게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예. 사드야말로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치를 잘 보여주면서 바로 한국에 배치한 트로이 목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뭐 이익될 건 별로 없고 화약 역할을 할 뿐인 결국 동아시아를 화약고로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무기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어제 브리핑 들으면서 찌라시 송명훈 선생님요? 예. 이야기 유익하게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예. 그분 얘기 중에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를 말씀하셨죠? 예. 제가 오래전에 제주도 갔을 때 학생들과 함께 예. 제주도의 식민지 시기, 식민지 말기, 예. 전쟁 시기에 제주도의 군사 요새화의 터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제주도 가시면은 뭐 자연 풍경을 주로 보시겠지만 뭐 역사 유적이나 보시겠지만 주로 그 제 눈길을 끄는 건 전쟁 시기에 요새화했던 아주 상처투성인 제주도입니다. 예. 대표적인 게 그 알뜨르 비행장이라고 있고요. 경납고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곳곳에 이 동굴들이 파여 있고요. 예. 그리고 해안가에는 어뢰 그 보관하던 곳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제주도를 전진기지로 삼았던 이유는 중국을 공략하기 위해서였죠. 예. 그리고 또 일본을 겨냥해서 들어오는 미군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뭐 역사적으로나 뭐 우리 한반도는 대단히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점이죠.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게 이 균형 외교, 중립 외교 이런 것일 텐데 왜 이렇게 미국의 이해관계에 끌려가는지 착잡하기 일 데가 없습니다. 예. 뭐 이게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 저의 개인적인 문제 무슨 관련이 있어서 잠을 못 이루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잠을 잘 수가 없죠. 예. 네. 괜히 말이 길어졌습니다. 이 정욱식 선생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인데요. 예. 이 사드의 모든 것은 사드를 둘러싼 24가지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답하는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 대략 보면은 일단은 뭐 사드란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에 관한 답들이고요. 그 질문 중에 사드 배치에도 최순실의 입김이 개입했는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아직 뭐 해답은 찾지 못했지만은 의혹은 아주 짙죠. 예. 어디까지 이 사람의 손길이 닿았는지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두 번째에서 묻는 질문이 사드란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 인어물질이라는 겁니다. 예. 여기서 제가 주목해 보는 건데 바로 사드 배치가 전쟁 위협과 무기 경쟁을 가속화할 위험이 아주 높다는 거죠. 예. 이와 아울러서 동아시아의 균형 관계를 파국의 그 상황까지 몰고 갈 거라는 게 저자의 생각인 것 같은데 저도 여기에 100% 동의를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방어한다는데 그 논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익히 보는 바이지만은 왜 이렇게 미국에 질질 끌다니는가. 그리고 이 중국의 사드 보복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대선 주자들이 이 사드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정권이 바뀔 경우에 이걸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등에 관한 논의들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이 책을 쭉 펼쳐보고 읽어보면서 우리
자주적인 독립국가로 선다는 게 이렇게도 힘든 일인가 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개화기를 통과하면서 이 분단 체제 하에서 또 냉전 체제 하에서 우리가 겪어야 했던 온갖 그 상처들 있죠. 그 상처들이 더욱 깊어지는 게 아닌가 예.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제주도에 갔을 때 이현정 씨라고 자연환경 해설사가 있는데 그분 얘기가 네. 곳곳에 뭐 모슬포도 그렇고요. 곳곳에 이제 일본이 만든 그 전투기가 뜨고 내리는 그 공항이라고 하나요? 공군기지라고 하나요? 네, 기지 비슷한 거죠. 네. 예.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 좁은 제주도 땅 안에.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일본에서 곧바로 중국 본토를 향해서 폭격하기 힘드니 중간 기착지로서 제주도를 이용했다는 것인데, 자, 이제는 일본이 아니라 미국의 중간 기착지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어서 참으로 착잡하고 분개감까지 듭니다. 아니, 이래놓고는 도대체 우리가 광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해방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기착지 노릇을 하다가 예. 이제는 미국의 기착지 노릇을 하게 된 이 현실이 예. 참담하죠. 예. 하기야 뭐 이 전시작전권을 뭐 돌려주겠다고 해도 거부하는 정권이니 두 말에 못 하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을 끼고 증오를 하나의 그 양식으로 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자들이 뭐 독립을 돌보기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이 시민들을 또 우리 이 민중들을 돌볼 시선이 그들에게 있긴 하겠습니까? 예. 정말 이번이 기회라면은 예. 이것도 하나의 정말 쌓이고 쌓인 적폐일 텐데 이걸 털어내지 않으면은 예. 우리에게 또 다른 그 독립의 기회가 오기는 정말 어려울 줄로 압니다. 예. 근데 걱정인 걱정이에요. 이렇게 쌓인 그 쓰레기를 치우는데 새로운 정권이 얼마나 힘겨울지, 얼마나 그 악취에 시달릴지, 또 그 날파리들의 등애들의 악유다툼에 얼마나 시달릴지 갑갑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요. 지금 사실 야당의 그 대선 후보들 다 훌륭한 분들이고 나름의 어떤 그런 훌륭한 정치적 그 자산들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가치는 리더십은 그냥 청산해버리는 전투력, 쟁투력 그거밖에 없다. 그 자들하고 적당하게 어떻게 타협하고 공존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 적폐를 청산할 어떤 혁명의 어떤 대의를 이어갈 수 있는 시기는 또 보류되는, 또 지연되는 이런 문제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저는 하여간 악마들을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 그 다음에 뭐 대연정을 얘기하든 뭐 대통합을 얘기하든 그래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런 의지를 가진 지도자가 과연 당선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로 좀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우리 김 PD 의견에 일정 정도 동의를 하는데 저도 그런 분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분의 지지율이 너무 안 나와요. 우리 친노동자 정책을 펼치고 아주 강당진 그분인데. 홍준표 지사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근데 그 한꺼번에 모든 악패들, 적패들이 청산들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줄 압니다만은 우리 정치 상황에서 참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학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 그 분의 가치관과 철학이 중요하겠죠. 예. 그리고 역사의식이 대단히 분명하게 문제가 돼야 할 테고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존재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한번 따져봐야 할 줄로 압니다. 예. 권력 앞에 보수는 한없이 초라하거든요. 권력을 쓸 줄 아는 민주정부 지도자 여야 사실은 저자들의 그 흉계를 이겨낼 수 있는 그 내공이 있을 텐데 그 내공을 갖춘 분이 반드시 다음 대통령이 돼서 정권 교체를 해서 세상을 좀 바로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심지어 자유한국당원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희망이 유예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기다리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넉 달 넘게 진행되어 온 촛불혁명 과정에서 이 시민들이 대단히 역사적으로 보기 드문 정치 학습을 했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희망 섞인 예측입니다만은 이런 만마처럼 얽힌 상황이 조금 정리가 되면은 탄핵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치 환경도 급속도로 변할 거라 생각하고요. 그럴 때 시민들의 의지가 여론을 통해서든 경선 과정에서든 적극적으로 피력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지금 소수 정당의 어떤 분도 치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단 우리 자유당원인 김 PD는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마음에 들도록 저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박근혜가 구속되면 1회 공짜 이용이 가능한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번호 잊지 않으셨죠? 1522-9687 1522-9687 저는 오늘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몇 개라고 그랬어? 2개, 3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나, 하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회, 진보 열린 장터, 문자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매일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당첨자께 도서출판 매직하우스에서 협찬하는 이게 나라다를 보내드립니다.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국민대학교 김세준 교수가 집필한 이게 나라다. 이게 나라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을 심층 분석한 책인데요. 김세준 교수는 진보적인 담론이 이번 대선을 주도하길 바란다며 집필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투형 리더 이재명 성남시장과 진보적 담론을 다룬 이게 나라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도서와 함께 선글라스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프랑스 하우스 아이웨어 브랜드 코페낙스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세상에 없던 디자인 코페낙스 아이웨어. 안경업계 디자인 트렌드를 선도해온 코페낙스.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는 거제도 펜션 이용권 보내드리고 있지요. 거제도에 위치한 두모실 펜션에서는 남해바다를 한눈에 즐길 수 있습니다.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 위치한 두모실 펜션. 포털 사이트에서 두모실 펜션을 검색해 주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남양주에 위치한 독채 무인 펜션 머문빌리지 이용권을 드립니다. 대지 2,000평과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의 고객에게만 서비스하는 펜션인데요. 카페, 바베큐장, 영화, 음향시설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뉴스 듣기 능력 평가는 18세기 프랑스 혁명 당시 급진적으로 분류됐던 좌파. 이 좌파를 뭐라고 하는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자코뱅파였습니다. 많은 분들 아시는 답이었죠. 자, 정답자 히이드님, 대한민국의 기사회생을 기원합니다. 라고 하셨고, 큐트0908님, 고 황유미 씨 아버지 인터뷰 공감하며 잘 들었습니다. 코끝이 찡해지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피박 퀴즈 당첨자입니다. 당첨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보내드리는데요. 어제 피박 퀴즈는 1983년 해태 타이거스가 우승했을 당시
잠실야구장에서 울려 퍼졌던 노래. 이난영 여사가 불렀던 노래기도 하지요. 자, 이 노래 제목을 맞히는 거였습니다. 목포의 눈물. 네, 모르시는 분 아마 없었겠죠. 정답자 파파11님. 네, 헌재의 탄핵 선고를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고대해봅니다. 네, 필바비님. 이번 주에 기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날이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이런 견해 남겨주셨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2부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벽에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올라옵니다. 많은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